사실은 2026년에 나올 영화들 통틀어서 가장 산업적으로 중요한 작품이 이 작품일 것 같아요. 2020년에 가장 보고 싶은 한국 영화? 네, 가장 기대되는 영화가 사실은 제 입장에서는 10편 중에 한 8편, 9편은 성공할 것 같은데 지금 사실 스토리 모르잖아요. 아무 얘기는 몰라요, 저는. 이런 느낌이에요. 만약에 이런 얘기가 아니면 예고편을 그렇게 만드는 게 사기죠. 안녕하세요. BTV 이동진의 파야캬. 저는 현호준 매니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동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26년 기대작입니다. 아유, 벌써 또 한 해가 다가고 또 새로운 해가 오네요. 네, 벌써 새해가 와가지고 이 공간도 저희가 처음 보여드리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여기는 뭐 파야캬의 입구? 네. 아, 새해니까. 네, 그렇게 해서 또 여러분을 되게 환영하는 의미이기도 하고 또 오늘 다룰 주제가 여기 또 약간 영화적인 물품들이 많아서 이 공간이 좋을 것 같네요. 그 26년 기대작은 저희가 1차적으로 한번 추려본 다음에 평론가님께 드렸어요. 네. 야, 올해도 참 뭐 이것저것 저도 이제 다양한 소식들을 듣고 있었지만 2026년에 개봉할 것으로 예상되는 그 작품들 리스트를 보다 보니까 2025년보다 화려한 것 같아요. 내년 좀 기대해도 될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보고 싶은 작품도 많고 또 이 작품들의 상당수가 성공하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사실 이거를 추리지 않고 그냥 한 3, 40편을 그냥 소개하고 싶었는데 글쎄. 한 2시간 동안 얘기하면서 네. 근데 원래 이런 것들은 네. 정확하게 10편으로 딱 잘라서 정말 피눈물을 흘리면서 11번째 작품, 12번째 작품 쳐내는 게 사실은 순위에 대한 예의죠. 네. 그랬군요. 저희는 한 30개 정도로 추리는데도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네. 거기서 다시 또 추려서 주신 거에서 최종적으로 10개, 10편의 화제작 중심으로 여러분께 또 특히 이제 기대가 되는 작품 중심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드린 영화들은 대중성과 예술성을 모두 고려해가지고 선정을 했고요. 네. 그 다음에 이 개봉일자들이 사실은 지금 발표된 개봉일장에서 좀 변경될 수도 있잖아요. 네. 지금 발표된 개봉일 기준으로 순서를 잡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네, 뭐 한 3년째 소개하고 있는 작품도 있지 않나요, 지금? 있죠. 드디어 나오는구나 싶은 작품들도 있고. 확실하겠죠, 올해는? 네. 그 콘텐츠에 들어가기 앞서가지고 네. 저희가 또 설문을 준비했는데요. 저희가 파야키아 채널을 더 잘 운영하고 싶어가지고 그 설문을 준비했으니까 그 고정 댓글에 설문 링크 참여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화는 마이클입니다. 마이클. 5월 개봉 예정이죠. 네, 기대가 굉장히 커요. 사실은 뭐 국제적으로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둔 아카데미부터 뭐 흥행 성적에 이르기까지 진짜 보헤미안 랩소디가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뒀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사실은 몇 편의 그렇게 팝 역사상 굉장히 유명한 스타들의 전기 영화들이 나왔는데 사실은 그렇게까지 성공은 못했어요. 그렇죠? 엘튼 존도 있었고 뭐 많았습니다만. 근데 마이클 이 영화는 성공할 것 같아요. 그렇죠. 아직 영화도 안 나왔는데 이런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댓글들, 그 예고편에 달린 댓글들 반응 보니까 벌써 예고편만 봐도 눈물 흘리시는 분들이 많다고. 네, 사람들이 거기에 굉장히 감정이입도 하는 것 같고 또 이제 영화의 어떤 기획의 타이밍이라는 게 있는데 그 타이밍이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마이클 잭슨은 뭐 살아생전에도 팝의 황제고 어마어마했지만 제 느낌으로는 최근 들어서 점점점 더 신화화되는 것 같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도 그렇고 또 이 영화는 이 기획적인 측면에서도 사람들이 응원하게 만드는 그런 구성을 갖고 있어요. 일단 그 기획의 어떤 성패 입장에서 본다면 보헤미안 랩소디의 프로듀서가 이 영화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도 기본적으로 같고 무엇보다도 이제 누가 마이클 잭슨 역을 할 것인가 하는 건데 몇 명 있겠어요, 전 세계에? 그렇죠. 오디션은 엄청 많이 봤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결국 이 정해진 사람이 자파 잭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저메인 잭슨의 아들 마이클 잭슨의 조카. 역시 핏줄이 그 재능을 받으려면 핏줄이 필요한 거군요. 글쎄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사실 이제 이번에 이제 예고편을 제가 봤는데 많은 분들이 그런 것처럼 보면서 제가 놀랐던 것은 사실은 외모는 그렇게까지 마이클 잭슨하고 안 비슷해. 그 안경 끼고 노래 부르는 순간. 그쵸. 네. 노래 부르는 순간 그 다음에 이제 댄스 동작을 하는 약간 풀샷 같은 데서 굉장히 비슷하고 무엇보다 제가 놀란 건 외모보다 오히려 목소리가 너무 비슷한 거예요. Can you lower the lights for me, please? 근데 그래서 아니 이 사람이 해서 한번 제가 찾아봤어요. 한 6년 전에 사실 가수로 데뷔하기도 했었고요. 실제로 솔로로. 그래서 이제 뮤직비디오가 올라온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봤는데 실제 목소리가 마이클 잭슨하고 상당히 비슷하고요. 거기다가 이제 뭐 춤도 워낙 잘 추기도 하고 또 이 자파 잭슨이 지금 29살이거든요. 29살 때 마이클 잭슨을 제가 이렇게 연대기를 찾아봤더니 딱 배드 앨범이 나올 때예요. 그러니까 스릴러로 뭐 팝 역사상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둔 정말 초거대 히트작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절정에서 사람들이 너무 기대가 컸을 때 또 하나 빵 하고 터뜨린 게 배드 앨범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최절정기에 있었던 육체적으로도 그런 마이클 잭슨을 너무 잘 체현해낼 수 있는 더군다나 조카가 사실은 마이클 잭슨이 소속되어 있었던 초기의 그룹이 이제 잭슨스잖아요. 잭슨5. 그 잭슨5 잭슨스 중에서 마이클 잭슨을 빼고 가장 뭐 솔로로도 활동하고 유명한 사람이 저메인 잭슨이거든요. 남자 형제 중에서는. 근데 그 사람의 아들이라는 거 아니에요. 이런 측면에서 일단 말이 되고요. 그 다음에 목소리가 너무 비슷하고 거기다가 가수이기도 하고 활동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엘비스 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좀 안 비슷해도 사실은 이 배우가 연기를 잘하고 거기 완전히 녹아들게 되면 우리는 그 다음에 믿어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외모가 안 비슷한 게 별로 안 중요한데 심지어는 조카니까 외모도 어느 정도 당연히 비슷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 영화는 정말 잘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느낌이 있습니다. 영화가 너무 이상하게만 안 나오면 또 만든 감독도 앤투안 후쿠아라서 이 사람이 사실은 원래 애초에 영화 감독 데뷔하기 전에 프린스 뮤직비디오 만들던 사람이에요. 근데 마이클 잭슨 일생일 때 가장 큰 라이벌을 한 명만 꼽으면 그 프린스거든요. 프린스. 그런 측면에서도 굉장히 재밌는 또 어떤 그런 이야기를 갖고 있기도 합니다. 얼른 5월이 왔으면 좋겠네요. 네. 네, 다음 영화는 평론가님께서 시리즈의 모든 작품들을 4점 이상 준 토이스토리의 신작입니다. 그러네. 토이스토리 5입니다. 토이스토리는 뭐 말 그대로 이제 그 뭐 애니메이션 명가 중에 명가이지만 픽사 중에서도 가장 상징적이고 가장 핵심이고 코어 그 자체죠. 픽사의 심장이라고 표현하셨잖아요. 픽사의 심장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토이스토리 시리즈도 이제 저는 약간의 우려되는 순간이 있었다고 보는데 그게 3편과 4편 사이였어요. 3편이 일단 너무 훌륭하게 나왔고 시리즈 최고작이기도 하고 정말 와 대단한 작품이었었죠. 근데 3편의 끝이 이 1편, 2편, 3편에서의 이 모든 장난감을 가지고 놀던 앤디가 떠나서 앤디가 옆집에 살고 있는 본이라는 아이한테 장난감 인기하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 아니 보니가 똑같이 앤디처럼 크고 하면 또 역시 비슷한 서사가 가지 않겠어요? 그러면 관객 입장에서도 본 내용을 비슷하게 보는 것이고 이 시리즈에서는 뭐가 더 나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저는 4편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4편을 봤는데 너무 놀랐어요. 네, 물론 최고작은 3편이라고 보지만 4편도 그렇지 않은 데다가 4편은 그로부터 아예 그냥 인간 세계를 떠나서 주체적인 삶을 사는 것으로 결정하는 그런 우디의 이야기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4편까지 보고 나서 제가 느낀 거는 이제 이 시리즈로는 픽사는 뭘 해도 되는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5편에 대해서는 근심이 안 됩니다. 더군다나 5편에 이르러서 이제 핵심적인 것이 1편부터 4편까지는 우리가 다 아는 옛날 장난감들이에요. 카우보이 인형이든 이 우주인 장난감 이런 것들도 버즈도 사실 이제 우리가 흔히 갖고 노는 그런 장난감들이잖아요. 근데 4편에 와서 조금 달라진 게 나오는 게 직접 만드는 장난감이 처음 나왔어요. 포키라고. 근데 5편에 이르러서는 스마트 태블릿 장난감이 나오잖아요. 그럼 뭐 장난감의 시대는 끝났다 이런 식의 카피도 쓰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은 요즘 같은 뭐 스마트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아이들의 문화가 바뀌게 되는 그런 시대에 이런 어떤 디지털 기기 장난감 이런 게 등장하면 아니 이렇게 잡아당겨서 말하는 장난감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랬을 때 펼쳐지는 이야기 그야말로 장난감 세계에서는 어마어마한 변화겠죠. 굉장히 한 편 정도는 아주 흥미롭게 다룰 만한 충분한 이야기가 감동적인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영화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님의 디스클로저 데이입니다. 저는 뭐 파벨만스가 엄청난 작품 거의 뭐 스필버그 영화 중에 제일 좋아하는 두 편 중에 한 편이 됐고요. 근데 파벨만스하고 또 이제 완전히 다른 차원이죠. 스티븐 스필버그는 뭐 지난 40년간 할리우드 그 자체인 감독일 텐데 이 감독이 지금 이렇게 노년에도 이렇게 왕성하게 계속 활동해 주는 게 사실은 저 같은 사람이 저에서 너무 고맙다는 마음이 일단 들고요. 그 다음에 더군다나 신작은 대중적으로 너무 흥미롭게도 디스클로저 데이는 SF란 말이에요. SF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외계에서 온 그런 생명체와의 조우를 다룬 스필버그의 SF는 다 너무 훌륭해요. 미지와의 조우, 미지와의 조우, 뭐 E.T. AI도 있고, AI도 있고, AI는 이제 약간 뭐 로봇 이야기지만, 그 다음에 또 외계인 얘기라고 한다면 또 우주전쟁이 있잖아요. 근데 우주전쟁과 특히 이제 E.T.는 약간 좀 다른 스타일의 영화니까, 또 하나는 이제 미지와의 조우가 있다면, 이 두 편은 서로 정반대의 뉘앙스를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 영화는 제 느낌에 미지와의 조우 쪽에 가까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고편을 딱 보는 순간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고, 우리가 이제 스티븐 스필버그의 수많은 세계를 좋아하는데, 이 초기에 막 30대 시절에 특히 이제 그 SF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스필버그만의 다른 시선 같은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작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미지와의 조우 같은 건데 디스클로저 데이 예고편을 보니까 예고편에서 다루는 화두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 우주에 과연 우리뿐일까? 라는 화두인데 이 화두는 굉장히 익숙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코스모스 같은 칼 세이건이 사실 이런 말을 해서 너무 유명한 그런 화두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걸 다루는 영화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건 별로 신선하지 않은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화두가 또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만약에 이 우주에 우리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존재가 존재한다면 당신은 그것이 증명이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십니까? 라고 예고편에서 질문을 해요. 근데 이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죠.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외계의 생명체가 있고 지구에 다가오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와 너무 신난다. 그들은 어떨까 궁금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와 지구의 파멸이 아닐까 겁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제 생각엔 전자 쪽에 가까운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또 이것이 어떤 공포나 어떤 스릴러적인 사랑감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굉장히 감동적인 이야기처럼 느껴질 것 같아요. 아무 얘기는 몰라요. 저는 그냥 느낌이에요. 예고편이나 이런 궁금하네요. 실제로 네. 어떻게 펼쳐질지. 만약에 이런 얘기가 아니고 우주전쟁 같은 얘기라면 예고편을 그렇게
만드는 게 사기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 우주전쟁도 너무 좋아하고 그 다음에 미지와의 조도 너무 좋아하는데 어떤 스타일 영화를 한 번 더 보고 싶냐면 미지와의 조 같은 걸 한 번 더 보고 싶고 또 이때는 30대 시절의 청년 스티븐 스필버그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약간 비슷한 생각을 가졌다 하더라도 또 다른 이야기로 돌아왔을 때 지금 완전히 다를 거 아니에요. 노년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 변화를 보고 싶기도 하고 이런 측면에서 디스클로저 데이는 뜻깊은 그런 SF가 되지 않을까 상상을 하게 됩니다. 진짜 말씀 주신 대로 그 비슷한 그 소재를 어떻게 다르게 다룰지 궁금하긴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또 이제 스필버그가 직접 요즘 각본을 안 쓰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이 얘기의 핵심적인 아이디어는 스필버그가 낸 거라고 해요. 쓴 시나리오 약간 따로 있지만 그런 측면에서도 스필버그의 비전이 고스란히 투영된 수십 년 동안 그를 사로잡고 있던 이미지와 생각 같은 게 고스란히 들어간 그런 작품이 아닐까 싶네요. 보시면서 그 딱딱거리는 소리 소름 끼치지 않았나요? 약간 어떻게 보면 무슨 외계인에 빙의된 것 같은 느낌 같은 게 있죠. 더군다나 그게 생방송으로 전 세계에 이렇게 송출된다라는 그 상황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던데 흥미로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계인 자체가 아니라 외계 생명체가 지구인들하고 만나게 되는 어떤 순간을 생각했을 때 지구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에 관한 그런 이야기가 아닐까 싶네요. 네, 다음 영화는 벌써 2년 동안 저의 마음을 애태우고 있는 나홍진 감독님의 호프입니다. 제목이 호프가 아니라 디스페어 아니에요? 지금 벌써 3년째. 네. 근데 올해는 뭐 거의 지금 월까지 박혀 있고 그래서 아마 틀림없이 하겠죠. 이 영화가 촬영이 끝난 게 벌써 1년도 훨씬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후반 작업에 얼마나 많은 공을 기울고 있는지 또는 마케팅적으로도 혹은 영화를 푸는 것에 대해서도 얼마나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지. 사실은 2026년에 나올 영화들 통틀어서 한국 영화로서 가장 산업적으로 중요한 작품이 이 작품일 것 같아요. 최대 제작비라고 하더라고요. 네, 제작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상황이 지금 한국 영화가 굉장히 안 좋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이런 거대한 제작비를 들이기도 하고 또 더군다나 그동안 작품적으로나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는 나홍진 감독의 신작이기도 하고 무려 10년 만에 나온 영화예요. 곡성이 그렇게 오래됐나요? 그렇게 오래됐더라고요. 저도 진짜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더군다나 뭐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나홍진 감독을 생각하면 워낙 과작이잖아요. 잘 안 만드는데 근데 첫 번째 영화가 추격자가 대단했잖아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추격자보다 다음 나온 황해가 더 좋았어요. 근데 또 제 개인적으로는 그 다음에 나왔던 곡성의 황해보다 더 좋았거든요. 이렇게 세 편을 내놓은 감독을 생각한다면 더군다나 한국 영화의 불모지 아니에요 지금. SF, 외계인과의 어떤 만남을 다룬 이런 걸 생각한다면 최동원 감독처럼 반드시 성공할 것처럼 보이는 흥행의 제왕 같은 감독도 사실은 이 소재 앞에서 사실은 한 번의 좌절을 겪었잖아요. 그리고 그 외에도 한국 영화로 SF에서 성공한 작품이 없어서 거의 수많은 장르 중에서 거의 불모지처럼 아직도 남아있고 미답지처럼 남아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연 나홍진 감독은 어떨까? 이분은 성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믿음이 있죠. 아니 아까 스필버그 감독님도 네. 외계인 혹은 그러네요. 외계의 존재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같은 여름에 또 외계의 무언가를 얘기한다는 게 격돌이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기도 한데 두 영화는 완전히 다른 방식일 것 같은 느낌이 있고 저도 이 포스터 보면서 굉장히 놀랐어요. 이거 로마니아에서 찍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몇 달 전에 이제 이 포스터가 처음 공개된 거잖아요. 지금 사실 스토리 모르잖아요. 그냥 비무장지대 근처에 있는 호포라는 이름, 그러니까 호포를 일부러 아마 약간 비슷하게 썼겠죠. 호포라는 항구에서 벌어지는 그 마을 주민들과 외계인과의 어떤 사투. 이 정도만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어떨까 싶은데 여기 딱 보면 네, 이게 조인성 씨 같거든요. 네. 조인성 씨가 또 이제 사냥꾼 총 같은 걸 갖고 있잖아요. 이 상황에서 여기 간단한 설명을 제가 들은 거에 따르면 외계인으로부터 습격을 당한 그런 위기 있을 때 도망치려고 할 때 누군가가 그를 한 손으로 잡아서 구출해 주는 장면이래요. 이 장면이. 아, 이 장면이 그런 장면이었군요. 네, 근데 일단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찍기 어렵고 여러 가지 어떤 방식을 썼겠죠. 거기다가 촬영 감독이 홍정표 감독이잖아요. 이런 그 측면에서 일단 이 포스터를 보면서도 기대감이 굉장히 올라가게 되고 그 안에서 전투가 어떻게 벌어질지 감이 오잖아요. 이런 걸로 싸운다는 거 아니에요? 말 타고 뭐 그다음에 엽총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서울에 외계인이 왔을 때 국군하고 싸우는 어떤 그런 장면과 마을에 외계인이 왔을 때 엽총 들고 싸우는 건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네요. 이런 측면에서도 시각적으로 굉장히 재치있고 재미있는 그러면서도 이게 또 무슨 나홍진 감독이 만드는데 인디펜던스 데이 같은 영화가 나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어떤 흥미롭게 뒤틀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지죠. 배우진도 너무 화려하지 않았나요? 네, 그렇죠. 사실은 한국 배우들은 무슨 역할을 할지가 대충 알려져 있기도 하고 실제로 그분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배우들이기도 하고 근데 이 영화에 들어온 한 절반의 외국 배우들이 있잖아요. 그들도 또 굉장히 세계적인 배우잖아요. 예를 들어서 무슨 마이클 패스벤더나 알리시아 비칸데르나 테일러 러셀이나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이들은 어떤 역할을 맡을지가 사실은 안 알려져 있고 또 이 스토리에서 지금 핵심적인 어떤 설정 중에 하나가 비무장지대라는 건데 굳이 비무장지대로 했다는 이야기는 남북관계가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이런 측면에서도 또 비무장지대가 공간적으로 갖고 있는 특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또 아마 활용하겠죠. 비무장지대에 묻혀있는 뭐 지뢰라든지 남북 간의 어떤 정치적인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요. 이런 측면에서도 얘기가 충분히 이렇게 굉장히 잘
잘 들어가 있는 그런 영화가 아닐까라고 기대하게 되죠. 근데 또 이제 너무 큰 프로젝트다 보니까 약간 걱정되는 부분도 있고 영화가 틀림없이 볼만한 영화인 건 사실일 것 같은데 최종적으로 어떻게 나올지 또 한편으로는 대중적으로는 또 어떻게 될지 이런 것도 같이 궁금해지는 작품이죠. 다음 영화는 크리스토퍼 놀런 감독님의 네. 오디세이입니다. 말해 뭐 하겠어요. 당연히 봐야죠. 네, 어떻게 생각하면 뭐 전 세계 사람들한테 올해 나오는 영화 중에 2026년 나오는 영화 중에 뭐 제일 보고 싶어요 하면 오디세이 얘기하지 않을까? 근데 정말 뭐 스티븐 스필버그도 최고의 스타 감독이고 제임스 카메론도 최고의 스타 감독이지만 적어도 지금 이 시점에서 전 세계 사람들이 감독 이름 하나에 가장 열광하는 단 하나의 이름이 있다면 크리스토퍼 놀런이죠. 그런 측면에서도 역사상 사실 유례를 보기 어려울 정도의 스타 파워를 감독이 가진 케이스인데 크리스토퍼 놀런이 놀라운 점은 많아요. 일단 가장 놀라운 점을 대중적으로 얘기하라면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는 세상의 조류를 따라가면서 관객들이 뭘 좋아할까 하는 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정말 때로는 그냥 무슨 도장 깨기 하는 것처럼 뭐 스릴러 만들었다가 무슨 갑자기 과학자 전기 영화를 만들었다가 너무 대중적이지 않은 소재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너무 많은 인물들이 보는 거죠. 그래요. 저는 오펜하이머까지 성공하는 거 보고 너무 놀랐거든요. 사실은 오펜하이머가 성공할 줄 몰랐어요. 그 영화가 보고 나서 굉장히 좋은데 영화가 너무 어렵기도 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영화까지 대성공하고 심지어 아카데미에서 작품상 감독상까지 받게 됐잖아요. 그런 정점에서 다음에 나온 작품이 오디세이잖아요. 이 오디세이도 이게 크리스토퍼 놀런이 만들어서 그렇지 다른 평범한 감독이 만들었다고 치면 하나도 기대가 될 영화가 아니에요. 그렇죠. 뭔가 예상될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뭐 또 그레이스 신화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근데 따져보면 이렇게까지 막강한 그런 인력들이 기대되는 어떤 훌륭한 배우들과 최대한의 제작비를 들여서 만드는 그리스 영화, 신화 영화는 20년도 더 됐어요. 이게 트로이거든요. 트로이가 나온 게 아마 20년 더 됐을걸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이 오디세이가 제대로 한번 만들면 의외로 굉장히 터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근 한 20여 년 사이에 보지 못했던 그런 것을 더군다나 딴 사람도 아니고 놀라지 만들잖아요. 오디세이라는 이야기는 워낙 장대하기도 하지만 일단 장르적으로 굉장히 풍부해서 시작이 트로이 전쟁 이기면서 시작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전쟁에서 일단 이기는 거로 시작하니까 전쟁 영화죠. 그 다음에 수많은 모험극 속에서 이 바다를 항해하는 이야기니까 로드무비 또는 해양 모험극이란 말이에요. 돌아가면 마지막에 벌어지는 건 복수극이란 말이에요. 이런 식까지 보면 드라마적으로도 엄청나게 현대적으로 봐도 풍부한 거라서 제 생각엔 그 호화 배우들을 데리고 그냥 볼거리만 제공하지는 당연히 않을 것이고요. 이런 측면에서도 사실은 오디세이 더군다나 이것을 크리스토퍼 놀런은 컴퓨터 그래픽에 의존하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상당 부분은 세트를 직접 지었을 것이고 뭐 2억 5천만 달러가 들었다고 하죠. 놀런 영화 중에서도 가장 많은 돈을 집어넣은 그런 대작이에요. 컴퓨터 그래픽 대신에 지금 애니메트로닉스를 상당 부분 썼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게 뭔가요? 애니메트로닉스는 컴퓨터 그래픽은 이제 쉽게 얘기하면 그리는 거잖아요. 근데 디지털로. 근데 애니메트로닉스는 쉽게 얘기하면 그 캐릭터를 만드는 거예요. 실물로. 로봇을 말하자면. 찾아보시면 이제 그런 자료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영화 말고 다른 것들에 대한 그런 측면에서 양자의 어떻게 보면 컴퓨터 그래픽보다 훨씬 더 오래된 그런 특수 효과죠. 애니메트로닉스 같은 것들을 사용했을 때에 뭐 만약에 그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굉장히 다른 느낌을 또 줄 텐데 우리가 최근에 보고 있는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든 영상들하고 그런 측면에서 놀런이 보여줄 우리 앞에 펼쳐지는 정말 생생한 그리스 신화의 가장 장대한 모험극을 보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죠. 평론가님. 근데 가장 큰 관전 포인트가 빠진 것 같습니다. 뭐죠? 과연 파야키아 섬이 나올 것인가? 여기에? 진짜 나올 수도 있구나! 전 이것만 지금 야. 기대하고 있어요. 예, 뼛속까지 파야키아 사람이네. 이타카 가기 전에 오. 고향을 가기 전에 바로 직전에 섬이 진짜 그 파야키아 생각을 섬이니까 못했네. 전 그것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자막에 파야키아 나오는 거. 마지막 섬인 이타카는 안 나올 수가 없고요. 거기에 가서 이제 어떤 일이 최고로 벌어지니까 그 바로 직전에 간 섬이 파야키아 섬. 여기 왔겠네요. 진짜 그러네. 야, 오디세이로 내한해가지고. 숨기시는 거 아닌가요? 여기서 촬영했는데. 네, 몰랐어. 근데 이분이 나한테 왜 연락을 안 하지? 오셔야겠네. 네, 진짜 몰랐네. 네, 진짜 그래 나왔으면 좋겠네. 그러네요. 제발 왔으면 좋겠네요. 거기에 공주 이름이 나오시카잖아요. 제가 그 명분으로 한번 연락을. 네, 좀 전화해 보세요. 네. 문자 좀 쳐보시고. 다음 영화는 어벤져스 둠스데이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뭐 이 영화 가장 기다리시겠죠. 저도 사실은 약간 절반의 기대와 절반의 우려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대도 엄청 크고 우려도 엄청 커요. 왜냐하면 이제 사실은 이제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가 정말 이 대중 영화의 끝판왕처럼 모든 사람들을 관심을 다 빨아들이던 그런 오랜 세월이 있었죠. 근데 약간 정점에서 한참 지났잖아요. 그래서 이젠 사실은 어떤 분들은 최근에는 이 시리즈에 대해서 별로 기대를 하지 않기도 하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심하게 마블은 끝났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까지도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딴 게 아니라 어벤져스 시리즈가 다시 나온단 말이에요. 심지어 캡틴 아메리카가 돌아온다고. 캡틴 아메리카뿐만이 아니죠. 여기서 이제 정말 돌아오는 사람 중에 끝판왕은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죠. 그래서 어벤져스 시리즈 중에서는 이게 5번째 작품이잖아요. 뒤에 한 작품이 더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어벤져스 시리즈는 이제 6부작으로 현재까지는 기획된 것처럼 보이는데 시크릿 워스라는 작품이 지금 기획되어 있어요. 이거 다음에 아마 대미를 장식하겠죠. 근데 어쨌건 이 어벤져스 둠스데이를 봤을 때 우리가 기대하게 되는 건 2가지예요. 첫 번째는 만든 사람이 당연히 루소 형제다라는 거. 루소 형제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만들 수도 있을 텐데 우리가 사실은 마블 영화 중에서 사람들이 가장 좋아했던 게 루소 형제가 감독한 작품들이잖아요. 그러면 영화가 좀 퀄리티가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그거보다 더 큰 것은 조금 전에 잠깐 말한 것처럼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돌아왔다는 건데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어떻게 돌아올까? 물론 이 시리즈에서 알고 있는 분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겠지만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아니 아이언맨 그렇게 됐잖아 이렇게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나오는 것으로 지금 뭐 이미 거대하게 무슨 행사도 하고 이벤트도 하고 해서 지금 마스크 공개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토니 스타크가 이번에는 다른 마스크를 쓰고 나오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둠스데이라는 이름 자체가 그냥 둠스데이 하면 파멸의 날이잖아요. 근데 둠스데이하고 어퍼스트로피 S를 넣으면 둠의 날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닥터 둠 얘기잖아요. 그 얘기인 즉슨 어벤져스 둠스데이에서의 가장 중요한 캐릭터는 어벤져스가 아니라 악당 닥터 둠이라는 거겠죠.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네. 더군다나 이 닥터 둠은 이제 원래의 그 원작 만화들하고 상관없이 이 최근에 이 우리가 지난 10수년간 보았던 이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에서는 상대적으로 빛을 못 보던 캐릭터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이 남은 모든 드림팀만큼의 강력한 악역이잖아요. 혼자서 감당해야 되는. 그럼 이 사람은 너무 초강력한 배우가 나오지 않으면 더군다나 우리가 그 이전까지 쌓아온 게 별로 없으니까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근데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그걸 맡으면 이 모든 게 상쇄되지 않겠어요? 딱 하나 의문이 남는 건 어떻게 보면 심장 중에 심장인 아이언맨을 맡았던 배우가 어떻게 또 다른 최강의 파워를 갖고 있는 닥터 둠을 맡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그게 논리적으로 말이 되게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영화사에서 얘가 없지는 않아요. 대표적으로 터미네이터가 있죠. 터미네이터 1, 2편을 보면 1편에서는 악당으로 나오게 된 아놀드 슈워제네거가 똑같이 2편에서는 선역으로 나오게 되잖아요. 영웅으로 나오게 되잖아요. 로봇 캐릭터이긴 하지만. 근데 그 사이를 이제 바꾼 거라고 볼 수도 있을 텐데 그냥 제 생각이에요. 이게 역시 보질 않아서 모르겠는데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까지 캐스팅을 해서 악역으로 만들어서 어벤져스 둠스데이를 만드는데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아이언맨을 연기했던 배우다라는 사실을 써먹지 않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닥터 둠이라는 캐릭터랑 토니 스타크라는 캐릭터를 어떤 식으로든 연기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무슨 이거 사실은 지금 이 어벤져스 시리즈에서 이야기들이 다 멀티 유니버스에서 벌어지는 거잖아요. 맞는 평행 취득이죠. 세계에서 평행 세계에서는 얘기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아마 추측컨대 토니 스타크랑 닥터 둠이 어떤 식으로든 연결되는 고리의 이야기를 만들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렇다면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이 닥터 둠으로 나온 게 명분도 있고 또 배우의 스타 파워가 너무 강력하고 더군다나 어벤져스 시리즈를 포함한 마블의 어떤 위기에서 구해줄 최적의 구원투수로 보이지 않겠어요? 이런 측면에서 과연 그게 어떻게 풀릴지 이게 좀 궁금하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이제 최근에 마블 영화들에서 재밌는 영화도 있었지만 실망이 계속 많았으니까 다시 한번 어떤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까에 대한 궁금증이 이 영화에 대해서 있죠. 저는 그 마블이 참 그 죽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던 게 아니 이 영화의 예고편 심의 올라간 게 네. 커뮤니티에 도배됐더라고요. 어떤 한 영화 예고편이 심의 지금 올라갔다는 사실이 이렇게까지 화제가 될 수 있나? 어떻게 이런 생각이 생각하면 들더라고요. 마블의 과거에 사랑을 했던 수많은 팬들이 있을 텐데 좋아했던 이 사람들이 마음들이 계속 식다가도 뭔가 약간 역전홈런 한번 날려주고 싶은 다시 한번 비상하는 모습을 보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거기다가 어벤져스 시리즈라고 하니까 더군다나 뭐 인피니티 워, 뭐 엔드게임 그 다음에 나오는 작품이니까 사람들이 기대하는 측면이 크겠죠. 12월까지 언제 기다리나. 네. 근데 만약에 이 작품이 만약에 실패한다고 가정하면 정말 치명타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하네요. 근데 그런 상황은 별로 가정하고 싶지는 않죠. 3년 약정보다 저렴한 1년 약정 인터넷 비다이렉트 샵에서는 모두 다 가능. 비다샵 가능. 다음 영화는 소리가 늘 장대했던 듄. 것 같아요. 듄 파트 3입니다. 끝장을 봐야죠. 네, 1편 받고 2편 봤는데 2편이 심지어 더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데니 블레브의 어떤 이런 그 대중적인 영화의 어떤 최근에서 봤을 때 규모나 이런 측면에서 더군다나 하나의 스타일을 유지하는 능력이 굉장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나의 정점을 찍은 그런 대작, SF 대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더군다나 이제 듄 이 파트 3가 궁금하고 기대가 되는 것이 있다면 이게
굉장히 오래된 이미 나와 있는 원작 소설이 있잖아요. 허버트 프랭크의 소설을 보면 이 듀운 3에서 나올 내용이 호락호락한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멋지게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3부작 영웅소사로 가서 끝내는 이야기가 아니고 원래 듀운 메시아라는 원작 소설이 있는데 이제 그게 이제 3에 해당하는 그런 작품인 거죠. 그 내용은 이 뒤로 가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듀운 메시아를 만들 때 이 허버트 프랭크가 고려했었던 또 다른 제목이 듀운 어리석은 성자, 이게 제목이에요. 어리석은 성자는 폴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그냥 영웅서사가 아니고 오히려 영웅서사를 경계하는 그런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듀운 1편에서부터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예지몽 속에서 폴이 굉장히 이제 격변을 겪으면서 안 좋게 되고 인류가 몰락하게 되고 이런 어떤 예지몽도 나오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하면 굉장히 어둡고 어떤 경계하는 비판적인 메시지 같은 것들이 담겨 있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런 측면에서 이걸 과연 어떻게 할지, 이야기를 좀 바꿔서 각색을 할지, 그대로 해도 흥미로울 것 같고요. 바꿔서 해도 또 굉장히 궁금할 것 같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파트 3까지는 꼭 봐야 되는, 제 입장에서는 그런 작품이 아닐까 싶죠. 심지어 저는 듄 소설을 안 본 눈이어가지고 더 재밌게 볼 것 같습니다. 네, 뭐 듄이라는 건 사실은 워낙 장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저는 미술적인 측면이 너무 좋아요. 그 모래들. 네, 그 영화가 잡스러운 게 하나도 없고 품위가 있게, 그러면서 약간 추상적인 어떤 미술 같은 게 있잖아요. 이 영화 전체를 그려내는 그런 부분을 저는 너무 좋아해서 이야기도 이야기인데 다시 한번 보고 싶은 생각이 있죠. 그 다음 영화는 포스터가 없어가지고 네. 그 배경이 됐던 책을 가져왔는데요. 예, 그 하마구치 유스케 감독님의 네. 갑자기 병세가 악화되다. 네, 제목 정말 특이하죠. 네. 근데 이 책이 3층에 있어요. 있기도 하고 이 책을 제가 굉장히 감명 있게 본 참 잘 쓴 좋은 아주 감동적인 책입니다. 그러니까 하마구치 류스케 하면 일단 이 감독 자체가 요즘 폼이 너무 좋아요. 최근에 만든 4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사코 만들었죠. 드라이브 마이 카, 우연과 상상, 그리고 가장 최근에 악은 존재하지 않는다까지 4편 다 너무 뛰어난 훌륭한 작품이잖아요. 이렇게 사연타석 홈런에 가까운 그런 아주 탁월한 작품을 만든 감독이고 이 감독이 그 다음 작품으로 만들면 사실 하마구치 류스케의 신작에 대해서 너무 궁금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도 개인적으로 궁금하기도 한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걸 제가 읽었는데 너무 하마구치 류스케하고 잘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약간 또 다른 의미에서의 드라이브 마이카 같은 그런 영화가 되지 않을까? 스토리는 다르지만 이 책이 그런 책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철학자가 있는데 실제로 이거 넌픽션이고 서로 이제 주고받은 서한집이거든요. 유방암으로 투병하고 있는데 병원에 가니까 너무 상황이 안 좋으니까 의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갑자기 병세가 지금 악화되는 것으로 보이니까 호스피스를 준비하라고 얘기를 하죠. 죽을 준비를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럼 얼마나 남은 거예요? 라고 물어보니까 최악의 경우 한 3주밖에 안 남았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의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들으면 누구나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 인생을 정리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굉장히 왕성하게 활동을 하는 그런 철학자이니까 다양한 어떤 미리 잡아놓은 어떤 행사들이나 본인이 나가야 될 행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다 취소하죠. 왜냐하면 짧으면 3주 후에 죽을 수도 있는데 내가 행사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행사를 다 취소하는 과정에서 어떤 한 행사의 주최자인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선생님, 사실은 너무 힘든 상황인 건 알지만 건강한 제가 갑자기 교통사고가 나서 선생님보다 먼저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행사를 하시죠?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상대가 이렇게 말을 한 사람이 의료 인류학자거든요. 근데 이 철학자인 사람이 그 얘기를 딱 들은 순간 뭔가 깨달음을 얻었어요. 아니, 죽음이 내 앞에서 명약관화하게 다가온다고 해서 내가 왜 그 죽음에 따라서 삶을 살아야 되지? 라는 의문을 갖게 되고 역으로 그 사람한테 제안을 해요. 그럼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겠으나 선생님 저랑 같이 서로 이 모든 이야기들에 대해서 한번 편지를 주고받아 보지 않겠습니까? 라고 제안을 하고 두 사람이 2달 동안 편지를 주고받아요. 그래서 나온 서한집이에요. 이 책이 나오기 전에 유방암으로 그 철학자는 세상을 떠났어요. 안타깝게도. 두 사람이 나눈 이 대화를 책을 통해서 읽어보면 죽음을 앞두고도 사람이 둘 중에 한 명은 이제 죽어가는 거잖아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소통 자체를 온몸을 다해서 할 수 있을까? 온 정신을 다해서,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게 단순히 삶과 죽음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이 철학자가 평생 탐구했던 주제가 우연이라는 주제란 말이에요. 대화라는 그 의료 인류학자도 역시 무슨 선택의 문제라든지 확률에 관한 문제 이런 걸 연구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런 측면에서 두 사람 대화를 통해서 예를 들면 우연과 뭐 운명에 관한 문제부터 시작해서 선택에 관한 문제, 삶과 죽음과 질병에 관한 문제, 이게 다 이야기가 된단 말이에요. 딱 하나 궁금한 것은 기본적으로 이게 편지를 주고받는 얘기인데, 이 두 일본인 지식인들 사이에서, 두 여성 사이에서 있었던 것을 일본 사람과 프랑스 사람에 관한 이야기로 바꿨어요. 그래서 양국 사이에서 되는 것으로 해서 프랑스에서 상당히 많은 촬영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더군다나 이제 일본의 연극 연출가인 여성과 프랑스의 요양원을 운영하는 원장인 여성 사이에서의 교류를 아마 바꾼 것을 느슨하게 각색한 것 같은데요, 현실의 이야기를. 이 프랑스 요양원 원장으로 나오는 사람이 바로 베네데타의 주인공이에요. 비르지니 에피라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측면에서 비르지니 에피라랑 하마구치 류스케는 한 번도 연결해 본 적이 없는데 과연 어떻게 나올지. 그러면서도 가장 미학적으로 궁금한 건 하마구치 류스케 영화에
영화에서 인물과 인물이 대화한다라는 설정이 너무 중요하고 그걸 정말 탁월하게 만들어내는 감독이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두 사람이 이번에는 편지로 교류한단 말이에요. 대화의 끝장판이네요. 네, 어떻게 보면. 근데 편지로 교류한다는 걸 영화로 만드는 것은 굉장히 난제일 수도 있잖아요. 편지가 아닌 설정으로 바꿨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가장 진하게 두 사람이 서로 일종의 영혼의 대화를 나누는 것이 핵심적인 그런 원작을 아무리 느슨하게 각색했다 하더라도 그걸 영화적으로 보여줄 거 아니에요.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도 기대가 되는 작품입니다. 저도 이 책을 예전에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읽었었는데 네네네. 읽어 나가면서도 이게 서로 주고받는 편지가 연달아 계속 나오잖아요. 네. 근데 끝이 갈수록 계속 불안해지는 마음이 있는 있죠.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분이 네. 철학자신데도 몇 번 흔들리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물론 전인적으로 그럴 수밖에. 쓰시지만 가끔 뭐 미신을 믿으려고도 하고 네, 맞아요. 그런 순간들이 다 엄청 울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마지막 순간까지 어떻게 이렇게 품위를 유지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사실은 책으로도 굉장히 감동을 받았는데 하마구치 류스케가 또 만든다니까 너무 궁금해지기도 하죠. 다음 작품은 무려 이창동 감독님의 가능한 사랑입니다. 네, 2020년에 가장 보고 싶은 한국 영화, 네, 가장 기대되는 영화가 사실은 가능한 사랑이고요. 이창동 감독은 뭐 정말 위대한 영화 감독이고 더군다나 이창동 감독의 모든 영화를 다 좋아하는데 특히 최근에 세 편은 정말 대단했어요. 미량, 그다음 시, 그다음 버닝까지. 어머머머. 세 편 다 걸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측면에서도 이 다음 작품으로 나오는 가능한 사랑이란 과연 영화가 어떨까 싶기도 하고 제목도 가능한 사랑인데 약간 걸작 냄새 나지 않나요? 제목이? 고전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제목 자체도 저는 굉장히 훌륭한 것 같아요. 거기다가 배우를 보면 이창동 감독 이게 두 부부에 관한 이야기라고 하고 알려진 거에 따르면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알려진 어떤 실제 사건에서 갖고 왔다고 하는 미량도 그랬죠. 근데 그 사건이 뭔지는 몰라요. 이런 상황에서 어떤 완전하게 다르게 살던 두 부부가 얽히면서 서로 이제 관계를 맺는 그런 이야기라고 하는데 어찌됐건 잘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전도연 씨랑 조인성 씨가 커플일 수도 있겠지만 그냥 딱 보기에는 일단 전도연, 설경구 씨가 커플 같고 조인성, 조여정 씨가 커플 같죠. 근데 이 전도연 씨랑 설경구 씨는 이창동 감독 영화 속에서 실제로 너무 잘 어울리고 너무 잘할 것 같잖아요. 그래서 기대되고 반대로 조인성 씨랑 조여정 씨는 굉장히 신선하잖아요. 아, 그런데 못 봤네요. 이창동 감독 영화에서. 처음이죠. 네, 그런 측면에서 조인성 씨와 조여정 씨는 또 어떻게 나올지 배우의 측면에서도 이 둘의 느낌이 완전히 달라서 굉장히 궁금해지는 또 하나 이 영화는 원래 이제 사실은 그 극장 개봉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투자를 받으려고 굉장히 애를 썼는데 사실은 알려진 것하고 달리 이 이창동 감독 영화 중에서 손익분기점을 넘은 영화가 더 많아요. 엄청나게 성공하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막 크게 이렇게 상업적으로 성공하는 영화들은 아니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이 신작을 만들고 있을 때 투자를 받으려고 했는데 투자가 너무 안 됐죠. 결국은 이제 그것을 뭐 알아봐주고 어쨌건 그것을 충분히 지원해주는 넷플릭스로 나오게 되는데 물론 극장에서 한시적으로라도 개봉을 하겠죠. 넷플릭스 입장에서도 이런 굉장히 뛰어난 것으로 거의 확신에 가깝게 믿을 수 있는 그런 거장의 영화를 만든다는 것은 중요했을 것이고 또 그 다음에 이창동 감독 입장에서도 넷플릭스랑 손을 잡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예술적인 어떤 환경이 있었겠죠. 선택이. 최종적으로 이 영화가 어떻게 나올지 이것은 이제 흥행이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또 한편에 우리가 정말 감탄하고 오랜 세월 볼 수 있는 그런 이창동 감독의 작품이 나올까? 너무 기대하죠. 마지막으로 소개할 영화는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님의 룩백. 이것만 봐도 룩백이네요. 그러니까 이 장면이 제일 있었잖아요. 유명하잖아요. 예. 제일 유명하고 어떻게 보면 그 애니메이션에서도 가장 유명한 장면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근데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님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에너지가 많아서 또 뭐 물론 바로 직전의 작품인 괴물 같은 경우에 직접 시나리오를 안 썼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다 시나리오 본인이 쓰잖아요. 거기다가 뭐 계속 만들고 하면서 이게 어떻게 상당 부분 뭐 영화라는 게 물론 모든 사람들의 수많은 사람들의 능력이 같이 오지만 만드는 스타일의 영화가 굉장히 개인적인 영화이면서 감독이 거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야 되는 스타일의 영화를 만들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자주 만드는가? 그러네요. 네. 더군다나 2026년에 개봉할 작품이 두 작품이에요. 몰랐어요. 네. 하나 더 있었나요? 하나 더 있어요. 아. 26년에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알기로는 촬영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고 상자 속의 양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상자 속의 양은 이제 휴머노이드 얘기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상실감 같은 것을 달래기 위해서 누군가를 잃었을 때 대체해서 만들 수 있는 것으로 상상하는 시대잖아요. 뭐 AI 같은 영화도 있고 애프터양. 애프터양 같은 작품도 있고 굉장히 많아요. 그런 영화들이 뭐 원더랜드도 있었고 당신과 함께한 순간들 같은 또 굉장히 좋은 영화가 있죠. 그런 측면에서 또 이 소재는 어떻게 보면 이 모티브는 고레다 히로카즈랑 너무 잘 맞아 보이거든요. 그런 면에서도 상자 속의 양도 너무 보고 싶다. 근데 화제성은 룩백이 훨씬 더 크죠. 그리고 저도 룩백도 그 못지않게 너무 궁금해서 둘 중에 하나를 일단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때는 룩백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게 됩니다. 일단 룩백이라는 애니메이션 자체가 워낙 뛰어난 애니메이션이었었고 볼 때 정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영화라는 매체가 극영화든 뭐 애니메이션이든 무엇이든 간에 시간을 다루는 매체일 텐데 눈앞에서 정말 시간이 툭툭툭툭 장 넘길 때마다 넘어가는 그런 느낌을 애니메이션이 주잖아요.
그래서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룩백에서 보았던 또 룩백이라는 그 원작 만화든 아니면 애니메이션든 거기서 갖고 있었던 거기서는 이제 예를 들면 한 말보다 하지 않은 말이 더 중요하다거나 보여준 것보다 보여주지 않은 게 더 중요하다거나 이런 굉장히 깊은 맥락들이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도 사실은 굉장히 뛰어난 작품인데 이걸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이 만든단 말이에요. 너무 잘하시겠네요.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이 이 만화를 가지고 원작으로 영화를 만든 적이 이미 있어요. 바닷마을 다이어리. 이게 만화죠. 사실은 이미 경험이 있기도 하고 또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이 서점에 갔었대요. 이제 본인이 직접 쓴 짧은 글을 봤는데 서점에 갔는데 매대에서 그냥 뒷모습이 담겨있는 주인공의 모습을 보고 무심코 만화책을 집어든 거죠. 그리고 집에 가서 읽어봤는데 밤새서 봤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룩백이라는 얘기인데 지금 룩백의 티저 포스터가 2장 나와 있거든요. 한 장은 이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역시 애니메이션에서 묘사된 것처럼 눈길 속을 두 사람이 걸어가는 뒷모습 장면 이 2장인데 공통점은 다 뒷모습이에요. 더군다나 이 매대에서 인물의 뒷모습이 있는 모습을 마음이 끌려서 처음 표지를 보고 집어들었다고 했거든요. 제 생각에는 굉장히 이 영화 속에서 뒷모습을 아주 강조해서 어떻게 인상적으로 찍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벌써 몇몇 장면은 그려지기도 하거든요. 룩백 내용을 아니까. 이런 측면에서도 이학적으로도 굉장히 궁금한 부분이 특히 뒷모습에 있다라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 감독이 그 만화를 다 보고 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룩백을 보면서 자기가 느낀 건 후지모토 타츠키는 이 작품을 쓰지 않으면 앞으로 더 이상 갈 수가 없구나라고 생각했을 거래요. 그러니까 반드시 만들어야 되는, 그려내야 되는 그런 작품일 거라고 생각했을 것 같은데 자기한테는 아무도 모른다가 그런 작품이었다라고 말을 했어요. 아무도 모른다 너무 좋잖아요. 거기다 한 사람의 인생에서 반드시 그려 넘어가는 어떤 순간에 있는 운명적인 작품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걸 통해서 두 사람이 만난 거예요. 이렇게 본다면 룩백을 고레다 히로카즈가 과연 어떻게 만들까? 만들 때 이렇게 말을 한 사람이면 아무도 모른다도 자기가 상상할 거 아니에요. 그 시절의 자기를 떠올릴 거 아니에요. 사실은 후지모토 타츠키가 요즘 한국에서도 가장 사람들 사이에서 핫한 만화가처럼 느껴져요. 더군다나 체인소맨이라는 또 굉장히 거대한 히트작이 생기기도 했고 워낙 개성이 강하기도 하고 이런 측면에서도 룩백은 흥행적으로도 상당히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지 않을까 싶어지죠. 전 사실 애니메이션만 봤는데 네. 만화는 못 보고 네. 그 애니메이션 내적으로도 사실 되게 흥미롭지만 외적으로도 사실 많은 의미가 있었던 작품이었잖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뭐 작가랑 관련된 이야기가 있기도 하고 많은 측면에서 또 몇몇 장면들은 사실은 본 지가 꽤 지났는데도 어쨌건 몇 년 지났잖아요. 지금도 굉장히 생생하게 떠오르거든요. 시각적으로. 그렇죠. 절정이나 그 결말들이 네. 다 기억나는 것 같아요. 이야기뿐만 아니라 어떤 순간들, 뭐 문 앞에서의 어떤 상황이라든지 갑자기 뛰어나왔을 때 조우한 상황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부분에서 또 어떤 끔찍한 사건이 생기기도 하고 이런 측면에서도 룩백이 과연 어떻게 나올지 무척이나 궁금해지기도 하죠. 오늘 10편을 소개했는데 네. 사실 할리우드 영화들이 정보가 먼저 선공개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제가 한국 영화 상대적으로 적게 넣긴 했는데 네. 그래도 다 너무 기대되는 것 같아요. 네, 이 두 편 작품 한국 영화 말고도 또 이제 기대되는 작품들이 많은데 또 10편 고르다 보니까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두 편 여러분께 소개해드렸습니다. 그 오늘 소개한 영화는 뭘 하면 좋을까요? 아까 뭐 상자 속의 양 잠깐 얘기하셨는데 사실은 다 얘기했어요. 그래놓고 네, 이렇게 끼워 팔기로 1+1. 네. 그걸 그냥 여기다 넣으시면 됩니다. Buy one, get one free 이런 거 있잖아요. 이미 충분히 보고 싶었어요. 아까 끼워 팔았지만 멘트로. 네,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어쨌건 상자 속의 양을 여기 안에 넣지는 못했기 때문에 또 2026년에 개봉을 안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이제 인간의 어떤 가장 깊은 상실감과 애도의 순간들을 달래줄 그런 존재로 로봇을 상상하게 된 시대잖아요. 그랬을 때 다루는 굉장히 많은 영화들이 있는데 그중에 정말 권해드리고 싶은 너무 훌륭한 작품은 당신과 함께한 순간들이라는 작품이에요. 정말 깊은 작품이고 좋은 작품이거든요. 여러분께 추천드립니다. 당신과 함께한 순간들은 장르통합 월정의 BTV 플러스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 10편의 영화들 얼른 나와가지고 저희가 뭐 리뷰로 다루든 가이드 리뷰로 다루든 다뤘으면 좋겠네요. 네, 근데 예전에 10편 다룬 거를 이제 몇 년 지나서 이렇게 본 적도 있는데 보니까 실패한 영화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예. 네, 이 중에서 우리가 지금 다 제 입장에서는 10편 중에 한 8편, 9편은 성공할 것 같은데 또 그렇지도 않아요. 이분은 너무 센 것 같긴 하지만 예, 그래도 모르니까 과연 어떻게 될지 한번 기대해보죠. 네, 예. 네, 궁금합니다. 5초 안에 TV 셋톱박스를 찾아보세요. 5, 4, 3, 2, 1. 정답은 TV 뒤. 감쪽같이 숨어있죠? 선 없이 더 깔끔하게. 어디서든 자유롭게. SK 브로드밴드의 초소형 셋톱박스 스마트 3 미니. 지금 SK 브로드밴드 기가 인터넷과 BTV를 신규 가입하면 이동식 TV까지 무료. 이것이 바로 BTV 무빙. 비다이렉트 샵에서는 모두 다 가능. 비다샵 가능.